고양이를 부탁해 장화홍련을 제작했던 오기민.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봉준호 감독에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준 차승재. 그런데 지금 업계엔 누가 있지? 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임수연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몇 번 기사로도 쓴 적이 있는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GQ 매거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에게 칼럼 청탁을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 충무로를 대표하는 감독이 1969년생 봉준호, 1963년생 박찬욱, 1960년생 홍상수, 1954년생 이창동이었는데 지금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감독도 여전히 봉박홍이다. 왜 영화계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이냐? 오늘 방송에서는 그때 기고했던 칼럼 내용을 기반으로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대교체 면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라라랜드 위플래시의 데이미언 셔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티탄의 줄리아 디쿠르노,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클로즈의 루카스 돈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다니엘 셰이너트. 이 사람들이 모두 8, 90년대생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볼까요? 여긴 아예 일본 영화 뉴 제너레이션으로 묶이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은 1962년생 고레다 히로카즈, 1964년생 아오야마 신지, 1955년생 구로사와 기요시 같은 감독들이었죠. 그런데 그 계보가 지금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유스케,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의 미야케쇼, 하모니움의 후카다 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영화 팬들도 너무 사랑하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도쿄예술대학에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지도를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훌륭한 감독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새의 김보라, 남매의 여름밤의 윤담비, 매기의 이옥섭.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의 김세인 같은 이름이 저는 떠오르는데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 감독들의 장편 영화 차기작을 극장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유승환 감독이 27살에,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이 34살에, 공동경비구역 JSA는 박찬욱 감독이 37살에, 타짜는 최동원 감독이 36살에, 추격자는 나홍진 감독이 34살에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한국 영화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콘텐츠 업계에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이후 특히나 한국 영화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그래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유독 영화 산업에 타격이 컸던 이유로 티켓값 상승 그리고 한국 영화의 퀄리티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오른 만큼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뻔한 소재와 캐스팅을 답습하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가 최우선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유의미한 세대 교체입니다. 업계에 새로운 재능이 유입될수록 신선한 기획들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런 선순환이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산업 전체에서 놓고 보면 젊은 창작자들에게도 영화가 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매체인 것처럼 보여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산업 중 하나가 극장 영화였잖아요. 반면 드라마나 예능, 웹툰, 웹소설, K-팝 시장은 팬데믹으로 오히려 후회를 입었습니다. 또 요즘 추세가 영화 감독과 시리즈 감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쪽인데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주목받은 신인 감독들이 OTT 시리즈를 준비하거나 이미 연출작을 내놓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 진짜 참신한 것 같아, 도전적이었던 것 같아 라고 평가되는 작품들도 영화계 안보다는 바깥에서 훨씬 자주 목격되는 것 같아요. 2003년 이쯤 한국 영화계를 돌이켜보면 그 해에만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장하옥년, 지구를 지켜라가 모두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선 그런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째서 세대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 영화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영화계도 문제가 있긴 해요. 일본 영화는 대체로 영화사, TV 방송국 같은 콘텐츠 기업이 임의로 조합을 만들어서 특정 작품에 공동 투자하는 제작위원회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영화계가 하락세에 접어든 이유를 제작위원회가 가진 보수성과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에요. 하지만 상업 영화는 그렇지만 일본 인디 영화계는 좀 다릅니다. 이곳은 제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 배급, 상영이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예술대학, 도쿄공예대학 같은 대학교나 뉴시네마 워크숍, 영화 미학교 같은 그런 영화 교육기관의 케이스가 좀 흥미로워요. 여기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 자발적으로 영화 현장에 참여한다든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주 영화를 만든다든지 영화 워크숍에 집단 창작 형태로 제작비를 충당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고 그중에는 저희가 아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연기 워크숍 수강료로 예산을 마련해 비전문 배우들과 함께 해피아워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감독이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자기만의 작업 방식과 미학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또 일본은 커뮤니티 시네마, 미니극장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인디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해외 세일즈사나 배급사는 작은 영화에서 입소문을 타는 영화를 주목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만든 신인 감독의 영화가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거죠. 또 일본 영화계는 아주 옛날부터 유럽 영화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아사코, 미야케쇼 감독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후카다 코지의 러브라이프, 이런 영화들이 모두 프랑스 자본이 투입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워낙 옛날부터 유럽 배급사들과 관계가 끈끈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입소문을 탄 감독들이 메이저 해외 영화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CNC 국립영화센터에서 신인 감독의 첫 번째, 두 번째 장편 영화를 따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고 추후 흥행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다시 CNC에 돌려주는 수익 선 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누벨바그 시대부터 신인 감독들이 투자를 받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감독 3년 이상 경력이면 감독으로 인정받고 준비기간 동안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창작 지원금을 주는 체계도 있다고 합니다. 또 CNC와 프랑스 문화원이 공동 운영하는 세계 영화 지원 펀드는 연간 600만 유로 규모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12년간 4,500여 편의 프로젝트 중 634편을 지원해 선정했는데 전 세계 111개 국가 공동 제작을 성사시키고 신인 감독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썬댄스 연구소가 눈에 띕니다. 1980년대부터 시나리오 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인 감독 멘토링이나 제작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폴 토마스 앤더슨, 앤드류 완, 데런 아로노프스키, 라이언 구글러, 클로이 자우, 데이미언 셔젤 같은 감독들이 썬댄스 연구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멘토와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인 감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럼 한국 독립영화계는 어떨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해외 사회와 달리 제작, 투자, 배급, 상영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한국에서 잡혀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한때 한국영화 아카데미나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 대학원 졸업영화가 신인 감독 발굴의 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도교수가 존재하는 학교 시스템이다 보니까 관습을 거스르는 실험적인 작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 학교 출신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영화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독립영화를 만들려면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이나 개봉지원 사업 같은 정부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작년에 예산 114억 원에서 올해 67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돼 정부 지원금으로 제작비 일부를 충당해 영화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독립영화제를 포함한 국내 영화제 예산 지원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신인 감독들에게 영화제는 자신들의 작품을 산업 관계자와 영화 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개봉 기회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다. 예전에 유승환, 나홍진, 장재홍 같은 감독들의 신작이 국내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 영화제 자체의 위축은 영화 산업을 계속 고이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에게 입소문을 탄 영화도 배급의 어려움으로 실제 개봉까지 1, 2년씩 기다려야 하고 막상 개봉을 해도 상영관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예술영화 감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바로 칸, 베니스, 베를린 같은 3대 영화제에 초청받는 건데요. 예전에 봉준호, 박찬호, 홍상수, 이창동, 나홍진, 유승환 감독님 같은 분들이 해외 영화제에 굉장히 부지런히 초청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달리 요즘은 이른바 3대 영화제 주요 부문에 신인 감독 작품이 상영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최근에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개인의 이정홍, 겨울밤의 춘천의 장우진 같은 이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 홍상수, 이창동으로 주목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또래 일본 감독들만큼 해외 영화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서구 중심의 영화제에서는 냉정하게 아시아 영화는 일정 편수 이상 상영하면 나름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평하고 자축하고 그런 한마디로 비주류에 속해요. 또 요즘은 한국 영화를 주목하던 트렌드가 지나서 인도나 베트남의 신인 감독을 더 눈여겨본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 영화제에 초청됐던 한국 영화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시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거친 장르 영화나 이미 검증된 이름이 아니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상업영화 쪽에서도 훌륭한 차세대 감독이 많이 나왔죠. 파묘의 장재현,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변성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김용훈,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파일럿의 김한결, 돈의 박누리 같은 이름들이 저는 생각나는데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OTT 플랫폼에서 영화나 시리즈 연출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극장 산업이 침체되고 투자 상황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이미 상업적 성공을 거둔 감독도 OTT 시리즈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OTT 산업에서는 신선하고 독특한 기획에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장편 독립영화 데뷔작으로 주목받은 감독님들은 대부분 상업영화 제작사와 계약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 감독님 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유명한 제작사에서 차기작 준비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분들의 신작을 못 만났을까요? 사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감독과 제작자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거나, 캐스팅이 어렵거나, 투자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차기작에 들어가도 감독이 제작자와 투자자에게 약간 휘둘리다가 아니면 감독이 자기가 고집한 바를 밀어붙였는데 관객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사실 신인 감독과 베테랑 제작자 사이에는 특수한 좀 관계가 있어요. 신인 감독의 재능을 알아본 제작자는 고유한 창의성을 존중하되 상업 영화판의 그 생리란 게 있죠. 상업 영화판의 생리와 좀 필요한 타협을 잘 이렇게 설득하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학관계와 의견 조율이 투자와 캐스팅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이 투자자와 제작자에게 막 너무 끌려가도 안 되고 말을 너무 안 들어도 안 되거든요. 할리우드와 비교하자면 할리우드는 1930년대부터 스튜디오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베테랑 제작자가 재능 있는 신인 감독을 발굴해 블록버스터 연출을 맡겨 성공시키는 사례를 정말 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늘 이쪽 직군의 힘이 약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신인 감독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비전을 존중하는 감각 좋은 프로듀서와 열린 투자자가 한국에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고양이를 부탁해 장화홍련을 제작했던 오기민,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봉준호 감독에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준 차승재. 그런데 지금 업계엔 누가 있지? 이것이 바로 지금 업계가 가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산업 내의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했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책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 문체부가 6천억 원 규모의 K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796억 원을 영화 개정으로 분류했습니다. 영화 개정은 메인 투자, 중저예산 영화, 애니메이션 등 세 가지의 펀드로 나뉘는데 이 중 중저예산 영화 펀드는 연출자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작비 상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메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사가 반드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투자를 받을 때는 IP를 플랫폼에 넘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국내 제작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은 아마 넷플릭스와 일하고 싶고 뭐 내 작품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원래 IP는 제작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사에게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가 반드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라는 것은 제작사가 투자사가 되어달라는 의미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문체부의 지원책에서 IP가 무엇인가, IP는 누가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순 제작비 20억 원 이상에서 80억 원 미만의 중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허리급 영화가 관객 수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흥행하며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영화계 역시 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런 지원책은 심사 기준이 중요한데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잘 될 것 같은 작품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고 신인보다는 기성 감독에게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제작비를 지원받는 데서 끝인 게 아니라 배급과 상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영화제 지원도 줄어들고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도 대기업 영화에 밀려서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하면 신인 감독들이 자리 잡기 어렵겠죠. 또 신인 감독들은 업계에 대해 잘 모르니까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계약의 수익 분배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계약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썬댄스 연구소처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에는 그런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제 막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좋은 제작자나 프로듀서,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원래 영화제가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영화제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K 콘텐츠, 영화에 몇백억 투자, 이렇게 액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인 감독 전용 펀드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작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과 영화사, 배급사를 잘 매칭시켜주고 나중에 영화를 잘 완성해서 배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썬댄스처럼 멘토와 연결시켜줘서 시나리오 개발부터 제작까지 지속적으로 조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배급사와 투자사가 연결될 수 있는 피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하면 좋겠죠. 또 신인 감독 영화 전용 상영 기획전을 기획한다던가 해외 영화제 출품과 글로벌 배급을 도와주는 유통 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또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감독이 저작권과 수익 배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영진이 지원작이 아니라도 정부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모두 표준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좋은 창작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국 영화계의 세대 교체는 이들의 재능이 꼽힐 수 있도록 돕는 환경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색 내는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업계에서는 평균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책도 최소 10년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10년 뒤에는 봉준호,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내걸고 넥스트 봉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의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그 정도로 높은 성취를 이룬 이름들이 한국 영화계의 선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